오늘의 주제, 연평해전과 NLL을 넘은 북한의 해상 도발입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유지훈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유지훈 해군 중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사님, 현재 현역으로 해군으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주제,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좀 여느 때와는 다른데 특히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과거 두 차례의 연평해전이 일어난 달인데요.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철규 상사께서도 해군 2함대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특별한 그런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서해 바다를 보면 그날의 그 기억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6월 달 하면 1950년 6.25도 있고 1999년 6월 15일 1연평해전도 있고 네. 2002년 6월 29일 2연평해전도 있고 그래서 6월 달이 다가오면 선배 전우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때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연평해전에 직접 그 현장에 계셨던 만큼 당시 동료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고마움, 그런 애틋한 마음이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계속 저희 프로그램에서 나눠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에서 일가족 귀순 소식 들으셨죠? NLL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졌는데 우리가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자, 먼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NLL,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파란 선이 보이시나요? 네. 이 파란 선을 경계로 북한과 한국의 바다가 나눠져 있죠. 이 북방 한계선의 해상, 그러니까 바다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부에 의해서 설정된 해상 경계선인데요.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LL, 이 북방 한계선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6.25 정전협정 이후 어느 때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한 70년 전이겠네요. 네. 그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정확한 날짜는 정전협정이 발효되고 한 달이 지난 1953년 8월 30일입니다. 이 날짜에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진행되던 1953년 7월 27일,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은 합의가 됐지만 해상의 분계선은 설정 기준에 대한 유엔군과 북한의 의견이 나뉘면서 합의되지 못하고 한반도 인근의 섬과 해면에 대한 통제권은 6.25가 일어나기 전의 기준으로 하되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소청도, 우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유엔군 사령부 관할 아래 두는 것으로 협의가 됩니다. 그 전쟁 전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동해상으로는 군사분계선의 연장선상에 서해는 서해 5도와 북한의 옹진반도 사이에 북방 한계선을 설정하게 되고요. 현재까지 남북한의 실효적인 해상 분계선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선 있잖아요. NLL. 그 함부로 침범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유엔군 사령부가 북방 한계선을 확정하고 통보했을 당시 북한은 분명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요. 안 했고. 예, 약 20여 년간 관행적으로 준수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1991년 남북 간의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을 하는데요. 그렇죠.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1조에서도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전쟁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볼 때 북방 한계선 침범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의 침범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공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서해에서 군사적 긴장을 지속 고족시켜 왔습니다. 특히 1973년 10월 이후 북한은 서해 5도 주변 수역이 북한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요. 빈번히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남한 함정들과 대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인정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편할 때 또 자신들의 논리를 새로 만들어서 주장을 하는 그런 북한의 행태가 여기서도 그대로 보이는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기들만의 선을 만든 겁니다. 북한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북한은 1977년 7월 1일 200해리 경제 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서 8월 1일에는 동해에서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 수역 경계선으로 하는 해상 군사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1999년 6월에 발생한 1차 연평해전 이후에는 현재의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아래 위치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을 선포하고요. 서해 5개섬 통합 질서를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북방한계선에 무효를 주장하고 있고요. 또 무력 해상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서해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마음대로 그냥 옮기고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북한은 현재 정해 있는 합의를 위반하고 인위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침범이 계속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경 서해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도발로 발생한 남북 해군 간의 교전입니다. 우리 해군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태거 작전을 실시하게 되고요. 태거 작전 중에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선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응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흔히 이제 제1연평해전을 6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 침범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1차 연평해전이 발발하기 약 일주일 전이죠. 6월 7일부터 북한 경비정들이 북방 한계선을 지속적으로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7일과 8일 이틀 동안은 북한 어선 15척이 북방 한계선의 남쪽 아래 2.5km 해역까지 침범을 하고요. 북한 경비정들은 어선보호라는 미명하에 침범과 철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예, 대응했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우리 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의도적인 북방 한계선 침범에 대응해서 국제법과 교전규칙에 의거한 태거 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9일부터 북한은 경비정을 7척으로 늘리고 경비정과 어뢰정 편대를 구성해서 북방 한계선 약 9km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갑니다. 우리 해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속정과 초계함 10여 척을 현장에 투입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만반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사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북한은 계속 충돌 상황까지 만들고 이랬는데 이거면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예, 6월 11일의 상황인데요. 북한 경비정은 지속적으로 북방 한계선 침범과 함께 우리 고속정에 대한 선체 충돌을 시도합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도 이에 대응해서 북한 함정의 선체를 직접 충돌하면서 북한 경비정의 선체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6월 15일을 디데이로 두고 북한 입장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도발이 이어지다가 결국 15일 날 교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교전 당일인 15일 오전 6시 10분경 북한 경비정이 북방 한계선을 다시 침범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 오전 9시까지 남북 해군 간의 충돌식 밀어내기 작전이 지속되던 중에 북한 경비정이 소총과 기관포를 이용해서 우리 해군 고속정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실시합니다. 당시의 교전 상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그렇죠. 저 때는 이제 충돌식 밀어내기라 그래서 서로 먼저 포를 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정부 기조 자체가 절대 먼저 쏘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충돌식 밀어내기식이라는 좀 작전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부딪혀서. 약간 심리전.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올라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함선이 네. 함선. 딱 올라타 버리니까 이제 서로 당황하는 겁니다. 예, 그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총을 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여튼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군인 입장에서 네. 더 절감하실 것 같아요. NLL을 침범을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먼저 경고방송. 경고방송을 통해서 너는 우리는 NLL에 침범했기 때문에 북으로 돌아가라. 이런 경고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은퇴하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NLL 침범에 더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차단 기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밀어내기. 예, 밀어내기식 차단 기동을 하게 돼 있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지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심정이 네. 아무것도 공격 못하니까 선제 공격 못하니까 네, 예. 엄청 긴장 속에 뭐 하고 있겠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비만 하는 거잖아요. 공격 예. 못 하고. 정확하신 지적이신데요. 예. 이제 해상은 육상에 비해서 기동성이 많이 제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작전적 이점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아. 예. 그런 좀 육상과 해상에서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더욱 해군 입장에서는 어려웠겠어요. 당시 대응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함부로 북한이 꽤 침범한 건가요? 많이 침범했나요? 한번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해바다 하면 어떤 게 먼저 좀 떠오르세요? 서해바다. 꽃게. 꽃게 맞아요. 유명하죠. 오. 당시 북한은 꽃게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을 합니다. 에? 그 너무 과잉 보호가 아닙니까? 그래요. 벼룩 잡으려다가 그렇죠. 초가선만 다 태우는 격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스케일이 안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15일 당일에는 10척의 북한 함정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을 합니다. 어선 보호라는 명분에 맞지 않는 다분히 의도적인 침범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 어느 누구도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꽃게 어선을 보호하려고 NLL을 침범했다니요. 아, 신뢰 좀 안 가요. 아, 그렇죠. 이런 설명만 들어도 이상사님께서는 직접 서해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잔잔한 바다 위에 늘 있지만 누구 하나 긴장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4, 5, 6월 달은 꽃게잡이 어선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선들뿐만 아니고 북어선, 중국 어선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NLL 근처에서는 항상 긴장 속에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제1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의 기습 선제 공격이 시작이 되고요.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교전이 약 15분간 지속되었는데요. 교전 결과 북한은 어뢰정 한 척이 침몰되고 대형 경비정을 비롯한 5척의 함정이 크게 파손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해군은 고속정과 초기압 일부가 파손되고요. 승조원 9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완전한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의 승리는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에 기반한 압도적인 작전 능력뿐만이 아니라 장병들의 정신전력 등을 포함한 운명 전력에 있어서 한국이 북한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회전 사실상 우리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으면 이제 좀 조용할 법도 한데 3년 만에 북한이 다시 왔습니다. 그걸 우리는 제2연평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복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1연평해전이 발발한 3년 후인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의 도발은 여러 정황을 객관적으로 고려했을 때 1차 연평해전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하신 이철규 상사님 참수리 357호에서 심지어 복무하셨는데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참수리 357호정은 제가 근무한 지가 한 1년 4개월쯤 됐을 때고요. 우리 전우들이 전부 다 장기간 복무, 1년 이상 전부 다 근무했던 전우들입니다. 우선 어선들과 같이 아까 말했던 이 꽃게잡이 어선이 이제 출항하게 되면 같이 이제 바다에 같이 나갑니다. 어류 보호를 위해서 그렇군요. 그래요? 어선이 NLL에 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중국 어선 또 우리 NLL 쪽으로 오면 이제 태거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실제 주 업무인 경비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꽃게잡이 나갈 때마다 같이 네, 맞습니다. 같이 출항합니다. 병행을. 네, 한 05시 30분 정도에 같이 나갑니다. 5시 30분에. 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05시 30분에 출항을 해서 어선의 보호 차원에서 어로 한 개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북한 쪽에서 적정 한 척이 기동을 시작합니다. 한 09시 기동을 시작해서 우리는 전투 배치를 붙은 상태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동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쪽에서 또 다른 한 척이 또 기동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편대가 있습니다. 357하고 358이 한 편대인데 한 편대는 내려오는 탱고 데이터라는 우리랑 교전하는 적함 683을 이제 경고방송과 함께 차단 기동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차단해라. 네. 그렇게 이제 차단 기동을 하러 갔었는데 평상시와 좀 틀린 게 저는 보통 우리가 앞에 편대장이 타고 있으면 예. 보통 이제 2-3번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편대장 배와 우리 357 배를 각각 나눠서 이제 겨누고 있었는데 포를 예. 그날따라는 우리 357만 전부 다 포가 다 돌아가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우리 쪽만 돌아가 있었고 그 북한 경비정의 비스듬히 내려오면서 이제 폭언을 우리를 전부 다 향하고 있었고 우리는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마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둥 같은 번개 소리와 함께 예, 모든 포가 다 한꺼번에 다 날라왔습니다. 뭐 이게 기관포 하나하나 쏘은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85mm 포, 14.5mm 포, 뭐 30mm 뭐 같이 한꺼번에 일제히 모두. 사격을. 네, 일제히 사격해서 제가 맞았을 때는 통신실에 맞았을 때는 자연 쪽에서 맞았거든요. 맞았어요? 예. 이게 참수리 사무처에 자연 쪽에 맞았을 때 제가 통신실에 있었는데 우연적으로 다 쏠렸습니다. 다 넘어가듯이. 그대로 예. 충격에. 예,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배가 그대로 저는 침몰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다시 배력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는 부력이 있어서 다시 어느 정도 넘어가더라도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렇구나. 다시 복원이 됐을 때는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함성 전원 평상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상용 전원과 비상 전원을 다 켜놓습니다. 예. 네, 그런데 모든 전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교신할 수 있는 통신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본인도 부상 입으신 상태였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우연으로 쏠리면서 적에게 이제 총알이라고 그러죠. 네. 총알 한 발은 관통을 했고 한 발은 이제 낭심이 이제 꼽혀 있는 상태. 그냥 관통했고. 상사님 몸을 뚫고 지나갔다고. 네, 예. 그러니까 배를 뚫고 저를 뚫고 지나간 거죠. 네. 그래요? 네. 근데 그- 계속 막 정신 차리시고 계속 막 상황. 네, 상황 주시했었고 왜냐하면 우리는 배 같은 경우에 전투배치를 하면 모든 문을 다 제트태세로 다 문을 꽉꽉 잠가 놓거든요. 네네. 우리는 북한 배처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전부 다 이제 자동 원격 조정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맞았을 때 이제 넘어졌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반신이 끊어지듯이 아프고 고통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대응을 하셨던 네,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응을 계속하고 그때 통신실에서는 이제 우리 사통장하고 우리 통신병이 이제 3명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통장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서 이제 피가 흘리고 있었고 우리 통신병은 이제 맞진 않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셨어요. 네, 네. 이미 네. 나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네. 각오를 하셨군요.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었고 너무 고통이 심했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통신병인 제가 이제 몸을 이제 좀 감싸주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편 한 40개 정도 맞았어요. 이미 총알이 관통을 했는데도 네. 그 파편은 이후에- 수십 개 더 네. 맞고 네. 심지어 동료를 보호하시다가 네. 그리 맞으면서도 그때는 이제 아픈 줄은 모르고 들어오는 느낌은 드는데 아픈 줄은 모르죠. 그렇군요. 계속 긴장하시니까 네. 그럴 때 또 고통을 덜 느끼고 네. 그 아무 사전 통보 없이 그쵸. 그냥 네. 뜬금없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실에 있을 때 포가 한 발 한 발 터질 때마다 그 우리 전우들이 비명 소리가 들렸고 전에 있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대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귀중한 경험들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북한은 제1차 연평해전 패배 이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기습 도발을 감행하게 됩니다. 북한은 1차 연평해전 패배를 계기로 한국 해군의 전술 교리를 연구하고 또 전력을 정비하는데요. 한국 해군에 대한 화력과 기동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상 전차형 포탑을 경비함정에 장착하고 또 저격수와 탄약수들을 증원을 합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북한 경비정은 교전 당일 교전 수칙에 따라 차단 기동으로 대응하던 우리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357호에 대한 기습 선제 공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전투기까지 파견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그 남북 해군 간 치열한 교전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군 당국은 정군의 경계 강화력을 내리고요. 서산 상공에서 초계 비행 중이던 KF-16 전투기 1개 편대를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으로 긴급 투입해서 확전에 대비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도 체면을 구긴 게 제2연평해전 때도 먼저 침범하고 먼저 도망갔습니다. 먼저 퇴각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2차 교전이 한창이던 오전 10시 40분경 우리 해군의 집중 포격을 받은 북한 경비정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퇴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전이 약 30분간 지속되었는데요. 교전 결과 북한 경비정은 외부 갑판이 크게 파손되고 3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해군도 참수리 357호 정장이었던 윤영하 소령을 비롯해서 장병 5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큰 부상을 입었던 의무병 박동혁 병장도 결국 치료 중 사망을 하게 됩니다. 참수리 357호 중은 인도 중 침몰하게 됐고요. 어느 누구도 겪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야말로 선을 넘은 행동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전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딴 함정이 지금 서해 NLL을 지키고 있죠.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죠.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영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이름을 딴 6척의 함정이 현재 해군 2함대에서 서해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입니다. 네. 자, 우리가 연평해전, 지금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처음에는 서해교전이라고 불렸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는 서해에서 발생한 교전이라는 의미로 서해교전이라고 불렀는데요.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제2연평해전 추모식을 정부 기념행사로 승격을 시키게 됩니다. 작년이 연평해전 20주년이었는데요. 20주년 기념식부터는 승전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으로 북방 한계선을 지킨 승리한 전투로서의 의미를 높였습니다. 연평해전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건립한 제2연평해전 전적비의 명칭도 제2연평해전 전승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명칭도 상황도 바뀌었지만 당시 서해를 지켜낸 우리 영웅들에 대한 어떤 값어치, 우리가 그 넋을 기리는 마음은 더욱 숭고하고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대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문제는 제2연평해전이 NLL 침범의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00년 이후에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지도 모를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2002년 제2차 연평해전 이후 북한은 서해에서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게 됩니다. 몇 가지 주요 도발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요. 2009년 11월 10일 북한 경비정의 대청도 인근 바다 북방 한계선 침범으로 발생한 대청해전이 있었고요. 2010년 3월 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우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피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뒤인 2010년 11월 23일에는 우리 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호국 훈련을 빌미로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함으로써 해병대 장병이 전사하고 민간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는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두 차례의 해전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연평도가 갖는 의미가 어떻길래 이렇게 이쪽을 위주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서해 최전방 지역 중 한 곳인 연평도는 군사안보 측면의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연평도는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목을 겨누는 비수에 비유되곤 하는데요. 연평도는 유사시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북한 역시 서해 북방 한계선과 그 주위 서해 도서에 주요 전력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서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서해에서 해상 도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서해 북방 한계선이 위치한 서해 5개 도서와 그 주변 해역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해역이기 때문에 해상을 통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한강이나 바다에 핸드폰을 빠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서 찾기 쉬울까요? 일단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렵죠. 찾기가. 그 해상 도발의 특징도 그렇습니다. 도발 이후 도발 흔적을 좀 찾기가 어렵고요. 특히 도발 주체와 원인을 식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한은 정권 유지와 연계한 정치,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고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이런 해상 도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해를 더 잘 지켜야 할 것 같아요.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재 서해 해양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의 북한과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 활동이 더 증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 군함들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군사적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전적 수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전적 수준의 노력을 실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전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꾸준히 들어보니까 북한의 NLL 침범은 사실 당장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네.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연평해전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2 연평해전을 계기로 우리 군은 교전 규칙을 소극적 개념에서 적극적 대응 개념으로 수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또 이를 통해서 유사 상황이 생기면 적시적인 대응을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에 더해서 화력과 기동성이 향상된 최신의 유도탄 고속함들을 배치 운영하고 또 평상시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강한 정신 전력을 갖추고 또 최상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고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맹과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과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뜨거운 피로 서해를 지켰던 우리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 상사님 소감 어떠셨어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주세요. 저는 오직 그렇습니다. 6.25 때도 그랬고, 이 연평해전 전후에도 그랬고, 우리의 사명은 오직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신념으로 모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박사님. 예,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과 가족들을 예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화와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고요. 어떠한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쳐서 희생하신 우리 영웅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마주보는 시간 페이스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싹 모두 축청을 하고 죽이고 해서 심장으로 체험을 하는 거지, 이 공포를.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씨앗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됐구나. 충격적이었던 거는 김일성한테 이제 혹이 있다는 거는 저는 여기서 처음 알았거든요. 진짜요? 네. 김일성이 축지법 쓴다는 내용을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워낙 많이 뻥튀기가 돼서 김일성 혼자서 조선 독립을 다 시킨 것처럼 그렇게 그 사건으로 해서 김일성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